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이슈였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붕을 뚫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디까지 가나 기대를 했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5일 6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의 악재 여파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다소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애플과 테슬라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하락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이번 주 유독 더 중요했던 경제 포인트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서 그럼 주간 경제 다이어리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다이어리 속에서 주목하셨던 이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방산업계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향해서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청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진행 상황은 끝까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반도체 벨트의 유권자들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 R&D 개발 지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3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년차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집권 1기 마지막 국정연설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견제가 상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1월 대선에서 재대결 리턴 매치를 벌일 예정인데요. 그럼 경제 다이어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방산업계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향해서 칼을 빼들은 건데요. 기밀 탈취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큰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에 개입하고 그리고 처벌했다는 사실을 고발해야 된다라며 강력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아주 중대한 불법 행위다, 보관 사고에 해당한다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이 HD현대중공업은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경기 이천시의 SK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는 반대되는 R&D 예산 삭감과 차별화되는 지원책을 펼침으로써 반도체 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업 살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소식 현지 시간으로 3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집권 2기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 연설을 두고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방전이 정말 치열했죠. 이 두 사람 오는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된 겁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매치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말 이색적인 기록이 남겨질 것이다 라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핫 이슈 중요한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노트로 넘어갑니다. 네, 투자 전략 노트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 2월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그를 기반으로 3월 시장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 하는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2월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중국과 한국 증시의 선전으로 특히나 신흥국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2월의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로 AI 관련된 분야의 모멘텀이 강력한데요.
3월에 중국에서도 양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매크로 이벤트가 증시에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밸류에이션은 이전에 비해 높지 않게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이 전인대와 정협, 잠시 후에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우리 시장은 기대감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증시에도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기대감 덕분인지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월 코스피 2,400선에서 2월 2,600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어줬던 것, 2월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는 것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6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공개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 그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2월 증시를 강력하게 이끌어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밸류업 기대감을 시작으로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으로 특히나 저PBR 관련주로 꼽히던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그 방안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에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한 것은 외국인의 자금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가치주에 쏠려있던 자금이 성장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성장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가치주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2월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이슈로 차지하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월 시장에서도 밸류업 모멘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지만 밸류업의 핵심은 자기자본 이익률과 주주 환원율입니다.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도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특히나 지금으로서는 한국의 총 주주 환원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31.7%로 이 글로벌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힘들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이 공개된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치를 충족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잘 살펴보시면 발표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했던 대표적인 저밸류 대형주인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2월에 이어서 발표 직후에도 3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밸류 업종을 비워두기보다 주주 환원 여력이 높은 이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특히나 자본 유출이 심했던 성장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기다라고 교보증권은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정책 모멘텀에서 주주 환원 여력이 높은 대형주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다가오는 증시 상황을 보고 교보증권은 3월 코스피 예상 밴드 2,500선에서 2,700선 사이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전략 노티였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 이벤트에 우리 증시는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이슈들 먼저 체크해봐야겠죠. 다음 주 증시 캘린더입니다. 우선 오는 11일 금감원에서는 홍콩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 배상안을 발표합니다. 올해 홍콩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배상안을 검토 중이며 발표될 배상 기준안이 판매 금융사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일 미 연준은 은행들에 대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인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 파산 이후에 은행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마련된 조치였는데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최대 1년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가 예정대로 오는 1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물가에 따라 통화정책이 결정이 되는데요.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낮추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만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일 수요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관련된 토론회를 나섭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현황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날은 체외 진단 전문 기업 오상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올해 첫 바이오 섹터 IPO인 만큼 업계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14일은 마녀의 날이라고도 하죠. 우리 시장에서 선물과 옵션 상품이 동시에 만기일을 맞이합니다. 이날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거나 팔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텐데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노동부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었죠.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중요한 지표로 작용될 만큼 결과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에는 미국에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합니다. 역시나 시간의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함께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최근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본 선거에서 5선에 도전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장기 권력,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지 저희는 마음 모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일정도 저희 주간 경제 다이어리와 함께 하시죠. 네, 경제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우리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슈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 격인 정협과 함께 중국의 양회로 불려옵니다. 한 해에 중국 정부의 정치 그리고 경제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아주 최대 큰 정치 행사죠. 이렇게 전인대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기본 법률을 재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주요 정책, 주요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협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전인대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방침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고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이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슈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인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지역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전인대에서 이번에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요? 바로 다시 돌아온 흑묘 백묘입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뜻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최근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 회복이 좀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202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5%대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안전보다 성장에 무게가 실릴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보증권은 올해 중국 경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바로 기술만이 살 길이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우선 중국은 5% 전후의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 모든 우선순위는 과학기술과 생산성 향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구 절벽에 대응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AI 산업 개화 및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술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 내재화에 동참을 하거나 해외 진출에 가속화하는 것은 성장 전략으로 아주 중요하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높은 배당 성향, 낮은 밸류 매력을 가진 국영기업과 기술 내재와 수혜가 가능한 화해 공급망 및 AI 테마주에도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은 이전처럼 투자가 잘 진행되지 못하면서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완화적인 재정 기조와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거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완화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경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여부는 분명합니다. 그 속도가 빠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교보증권에서는 2024년에도 중국 4에서 5%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주목하셔야 할 점은요. 본격화될 경제 구조적인 변화, 즉 성장의 방향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델 구축 여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이슈 체크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증시 더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주간 경제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주간 경제 다이어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의 신유정이었습니다.